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대표, 교육감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총 7번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광역단체장은 뭐냐? 어떤 존재냐? 일단 특별 광역시의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뭐 이런 그 특별 광역시의 시장이 그 광역단체장이 되고 또 도지사 뭐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이런 각 도의 도지사들이 광역단체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럼 광역의회는 이 광역자치단체에 이제 하나씩 있는 조그만 의회, 조그만 국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그러니까 이 광역의회 의원들의 어떤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초의회 의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회 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다음 기초의회에 비해서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좀 길다라는 점에서 기초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단체장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경우 아까 그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시장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 다른 시들, 예를 들어 무슨 김포시, 뭐 부천시 이런 그 조그만 이제 시의 시장들 혹은 군수, 그러니까 각 군들이 있죠. 뭐 의성군, 울진군 뭐 이런 군의 군수가 이제 기초단체장이 되고, 구청장은 각 동의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뭐 이런 이제 구의 그 구를 대변하는 구청장으로 기초단체장이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기초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민주화 이전에 그 존재했습니다. 그 이승만과 장면 정부 시기에는 이제 실시가 됐었지만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선거 자체가 아예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노태우 그 후보가 6.29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91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91년 3월과 6월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하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이제 먼저 실시를 하게 되고, 95년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제 한꺼번에 모두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년 단위로 그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됐고, 2022년까지 그 총 8차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 지방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이 지방선거 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라면, 일단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직선제라는 이런 골격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1995년에 선거 시기 조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는 계속 임기 4년에 이제 이 제도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기초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행을 하다가 2006년부터는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역의회는 광역의회 선거구는 1인,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이제 소선거구제가 이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지방선거의 비례대표제를 이제 병행을 했는데, 광역의회는 95년부터, 기초의회는 2006년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2002년부터는 1인 2표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2006년부터는 영주권 취득을 한 다음에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에 참여,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특징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제는 뭐냐면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고 너무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다음에 총선, 대선까지 이런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건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순수한 지방적인 행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당시에 중앙정치 쪽에서 굉장히 큰 관심과 주목을 이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인 지방선거에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 자체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전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지방 차원에서의 어떤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여야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중앙정치의 이 관계 속에서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뭐 대통령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중앙정부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항상 취하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정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주로 대통령 임기 중반 혹은 임기 말 이때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혹은 거의 임기 말쯤 치러진 지방선거예요. 이때 여당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선 직후에 약 6개월 후에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나 대선 직후 약 3개월 후에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여기에선 여당이 압승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당이 선거에서 지건 뭐 이기건 결국 문제는 뭐예요? 중앙 정치가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중앙정치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제 광역의회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진다고요? 지방 차원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의 논리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당이나 야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당선이 결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당선이 되면 내가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그냥 중앙정치의 향방에 따라서 나의 당선이 결정되는데 내가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의 영향이 개입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신구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현상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어서기 굉장히 힘든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 유권자라면 지방선거의 어떤 전국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중앙정부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신구 교수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는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다. 지방정부의 구성이라는 측면 하나와 그다음 중앙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제에서 또 다른 이제 그 이슈는 무엇이냐면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991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정당 공천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를 했습니다. 왜 정당 공천을 배제를 했을까요? 이건 지방의 행사라는 겁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정당은 지금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는 존재 아닙니까? 왜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의 일꾼을 뽑는데 자기들이 공천을 해? 정당 공천에서는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배제가 됐는데 95년 지방선거에서는 자,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를 했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장 할 거야 말 거야 정당 공천. 이게 95년 지방선거 당시에 굉장히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됐는데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공천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이 공천하는 게. 그리고 지방 토호 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좌지우지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정당 책임지고 후보들을 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정당 공천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야만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앙 정당이 그 지역에서 일할 일꾼들을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꾼들은 결국 지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앙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의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당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도 허용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 정당 공천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어떤 정당 소속이 되어 있고 나는 이 정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요. 선거에서. 자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자,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만 정당 공천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고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은 중앙에서 얘기하는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천을 하면 지역의 일꾼을 뽑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게 논리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광역의회 의원은 이 사람들도 지방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사람도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정당 공천이 되는 거야? 평등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도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당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